안녕하십니까. 국어라 죄송합니다. 한수 모의고사 문학 해설 강의 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과 기분 좋은 소식. 일단 첫 번째 안타까운 소식. 제가 6회 해설 강의인 줄 알고 6회를 준비했다가 5회를 다시 준비했다는 이 바쁜 와중에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뭐 다음 주에 좀 편해지겠죠 라고 긍정적 회로를 돌려야겠죠. 그 다음에 좋은 일은 사실은 한수 모의고사에서 이제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원래 그런 거 진짜 안 찍는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사실 별 내용이 없는데 저 그래서 사실 그 고단한 일상을 누가 그렇게 들여다볼까 했는데 확실히 여러분들 다들 문학인인가 봐요. 개인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 조회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2,000. 많이, 저는 1,000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많이 봐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 일상에 비친 저의 모습도 사실은 힘들어 보이시겠지만 그것 말고도 사실 그냥 늘상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동기부여가 되거나 의미가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 해설 강의도 그렇고 뭐 앞으로의 파이널 컨텐츠나 이런 것도 잘 준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회 문학이 크게 어려운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도 아낄 겸 컴팩트하게 딱 중요한 거 위주로 딱딱 설명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소설 김순보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특 연계 지문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한 줄로 요약하면 요 정도로 쓸 수 있겠죠. 뭐 좀 적어 보겠습니다. 당쟁이죠. 당쟁에 휘말린 한 개인의 어떤 희생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순보는 되게 이제 효성도 강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 괜찮은 사람이 이 당쟁이나 어떤 누군가의 무고로 인해서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가에 대한 얘기. 사실 여러분들 뭐 요즘 시대도 무고가 엄청 많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문 여러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수특과 겹치는 지문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놔야 되잖아요. 이 지문이 지금 특이하게 중략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중략 있죠. 첫 번째 중략 그 이후로부터가 사실 여러분들 수특하고 아예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른 부분이 나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모르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수특에 겹치는 부분 정도는 공부를 해놓는 게 똑같이 겹쳤을 때 안 억울하죠. 누구는 연계라서 이득 많이 봤다 그러는데 나만 공부 안 해서 걔를 몰라. 이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중략 첫 번째 중략 이후로부터의 내용은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수 정양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진수라는 건 벼슬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종인, 얘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의도를 가진 어떤 사람. 계속 와가지고 부축이죠. 김순보를 잡아들여라. 쉽게 말하면 김순보를 무고합니다. 그럼 그 발단이 되는 게 뭐냐. 이 김순보네 집안은 사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향 어떤 지방자치 향권?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약간 지방자치의 어떤 살인들이니까 그들끼리 어떤 가문의 어떤 유대가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끼리 종회라고 합니다. 종회. 회합을 갖습니다. 지방끼리 모인다는 거죠. 근데 그 종회를 약간 반란을 뭐라고 해야 돼? 좀 모의하는 거 아니냐. 이걸로 사실 무고를 하는 겁니다. 종회를 가지고 반란을 모의하려고 무고한다. 그러니까 반란 모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무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순부가
원래는 갈 이유도 없지만 직접 가요. 그래서 가서 소명도 해가지고 아마 지문에서 읽어본 것과 같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종인이 나타나죠. 그게 아마 리을 바라일 텐데 큰일 날라고. 아니 얘가 지금 어떤 애인지 아냐. 김상원의 사원,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처음사라는 건데 그거 폐쇄한 얘 주모자인데 너 만약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윗사람들이 분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종인이 다시 얘를 충동질해서 또 잡아오죠. 그 두 번째가 이제 무고가 뭐냐면 청음사 폐쇄 사건. 그 주모자를 순부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여기에 깔린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사가 아까 말한 대로 김상헌이라는 사람의 사원입니다. 김상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여러분들 혹시 영화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 박해일이 이제 나오고 그렇죠? 중종으로 나오고 아니 중종이 아니라 인조죠. 인조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병헌 씨랑 김윤석 씨가 연기를 하잖아요. 이병헌이 이제 최명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상헌이 여러분들 김윤석 씨가 김상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엄청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전 역사를 좋아해서. 그 김상헌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당이에요. 이걸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미끼였어요. 뭐냐면 이 종인이라는 애가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안동에 얘 김씨, 김순분의 가문이 지금 거기를 지부로 잡고 있으니까 그 지부를 통으로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청음사를 이제 짓습니다. 근데 안동지부 사람들은 김상원에 반대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음사를 폐쇄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김상원을 지지하던 서인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감히 우리 김상원 어른의 사당을 폐쇄해? 이것들이 안 되겠구만. 그래서 서인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 남인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인 중에서 넘어올 애들은 이제 서인으로 넘어가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물고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봐봐. 종인이 청음사 여기 있는 지방을 먹고 싶은데 그러려면 김씨를 몰아내야 돼. 그러려면 미끼가 필요하니까 청음사를 지었어. 청음사는 김상원의 자원이야. 근데 안동지부는 얘를 반대. 그래서 폐쇄를 했단 말이야. 그 폐쇄를 하고 나니까 서인이 남인을 공격해. 그거의 배후로 주모자로 순부를 지목한 거야. 이해되죠? 안동지부 날려버리려고. 양빈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서인 윗 어른들이 이제 난리가 날 거라고 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다시 잡아들인 거죠. 그렇게 잡아놓고 나서 결국 요렇게 집안 회합을 했다라는 것을 구실로 해서 유죄로 만들어버리죠. 그때 이제 이 윗단계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방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회유를 해요. 야 순부야, 너 변론하는 거 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괜찮은데 우리 편으로 와. 차라리 다른 사람들 불어.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너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부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 뒤집어 쓰죠. 그래서 결국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배 풀리고 나서 천연두로 사망합니다. 김순부가 죽고 나서 그의 부인도 거의 같은 시기에 죽어요. 비극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전이라는 양식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논평을 남깁니다. 논평.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순부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런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기구한 생을 살게 되었다. 기하도다. 이러면서 이제 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어떤 정치 내지는 당쟁, 개인 간의 어떤 이익 이런 것 때문에 멀쩡한 한 개인이 희생당하는 사건. 이게 이제 김순부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가 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문제 몇 개만 털겠습니다. 자, 18번. 사실 여러분들 18번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시간 아끼라고 던진 거죠. 답 1번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정양비는 누가 봐도 기회주의자잖아요. 시류에 편승한. 그래서 얘를 골라달라는 얘기인데 문제가 되는 선지 한번 볼게요. 3번 선지 형업부터 밀어 갑니다. 김순부는
아전이 가져온 반적의 격설의 음모에 휘달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전이 가져온 격설에 의해서 음모에 휘말린다. 선생님, 사실은 이 모든 일은 아전이 격설을 가져와서 그로 인해서 얘가 김순부가 그걸 회합하라고 보냈고 그 회합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온 거니까 이 아전의 어떤 반적의 격서로 인해서 음모에 휘말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인과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인과를 확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가원에서 말하는 인과는 직접적인 인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인과 확장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냥 딱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수 모의고사를 왜 푸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1등급을 받으려고요. 국어를 잘하고 싶어서요. 한수 모의고사 퀄이 좋아서요. 하다못해 이승모 해설 강의 들으려고요. 하다못해 그냥 샀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 한수 모의고사를 왜 푸세요? 이랬더니 태어났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하는 거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수 모의고사를 푼다라는 인과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합적이다라고도 사실 하진 않잖아요. 이게 직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찬가지 이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전이 격설을 발견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음모에 휘말렸다라는 건 지나친 인과 확장이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음모에 휘말린 게 뭐냐라고 할 거면 결국 이것 때문인 거죠. 어떤 집안끼리의 회합 내지는 어떤 청음사 사건 이런 것들로 누군가가 모함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음모에 휘말린 거죠. 사실 이렇게 인과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선지는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19번은 진짜 좋은 게 그냥 기억으로 쳐버리면 1, 2, 3번이 그냥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번 탁 찍고 끝냈고요. 20번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정확히 확인하면 F가 책자인데 거기다 귀정이라고 쓴 사람들은 사실 서인으로 갈아탄 남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아닐 겁니다. 이미 다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21번 제가 고전설 보기 이번 주에 수업했는데 구구절절 떠들어봤자 사실 확인이다. 3번 선지 형광표 대고 밀어볼까? 갑시다. 김씨 집안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김순부에게 말을 하는 거에서 가문을 지키고자 주인공이 거짓 자백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종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5글자. 그런 적 없죠. 그러니까 김순부 보고 가라는 건 너가 해결을 잘할 것 같으니까 너가 좀 해결을 해줘라라고 한 거지 거짓 자백이라도 해라 라는 거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답은 3번 찍으시면 된다. 딱 그래서 요 정도 마무리. 그래서 고전설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넘겨볼게요. 오늘의 메인 메뉴입니다. 사실은 오늘 얘를 좀 잘하려고 그래서 이제 앞에 요걸 좀 깔아놓고 하는 건데 뒤에 사실 현대소설이나 고전 시간은 어렵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현대소설 모수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냥 제가 읽으면서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시가도 사실은 뭐 시조 연계인데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냥 말로 가볍게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메인 메뉴는 수필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평을 앞두고 실전에서 이 수필 복합을 좀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여기에 포인트를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딱 실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안 풀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 작품이 연계니까 알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수필은 잘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나다를 한 번에 쭉 가서 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호흡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같은 영역끼리는 같이 읽어라. 그러니까 가와 나가 현대시니까 현대시는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수필을 따로 읽어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약간 어떤 느낌으로 좀 풀었냐면 가랑 나를 읽고 22번에서 25번까지 해결하고 그 다음 다를 읽고 26과 27을 해결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추천한다 했으니까 그 추천하는 방법을 해본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해설을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가에다 적어봐. 낯설은 듯이. 아예 낯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얘를 볼 때 보기를 좀 읽고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읽을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문학적으로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낯설면 우리가 좀 맨땅에 헤딩한 느낌 들 수 있으니까 23번 보기 싹 다 밑줄 갑니다. 갈게요. 가의 화제는 잠결에 들려오는 여러 소리를 지각하며 어둠 속에 홀로 맑게 끼어 다듬이질하는 한 여인의 보여는 주목한다. 여인이 내는 작은 소리가 잠든 만물을 깨며 우주로 무한히 확산된 상상한 화자는 그 울림이 새벽을 불러오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듬이질 소리에 주목한답니다. 일단 이 새끼 중요할 겁니다. 근데 얘가요. 잠든 만물을 깨우고 우주로 확산한다고 상상한대요. 그게 곧 새벽을 불러올 거라고 인식한답니다. 그냥 가시는 구구절절 떠들어봤자 결국 이겁니다. 다듬이질 소리가 지금 이 새벽을 불러온다라고 인식하는 시다. 괜찮으시죠?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죠. 내가 답선지에서 삑사리가 안 나려면 반드시 맥락. 얘를 좀 잡고 들어가라.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얘 봤죠? 가시 읽으실 거죠? 어차피 나 작품은 연계니까 알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게요. 물론 저는 연계를 털어드리겠습니다만. 그럼 가를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뭐부터 봐야죠? 제목 봐야죠. 유치원의 비추, 깨우침. 그럼 결국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뭘 깨우쳤을까? 그러니까 뭘 듣고 깨우쳤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몰라요. 그냥 제목은 깨우침입니다. 지금부터 시를 읽을 건데 오해하지 마라. 보기를 읽었다고 해서 시를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차분하게라도 읽어야 돼. 뭔 말인지 몰라도. 근데 읽게 되면 대충 감이 옵니다. 두 번째 줄에 밑줄하고 치겠습니다. 다듬이 소리는 한 회 두 회 간곡히 외치는 닭 울음소리와 더불어 겨우 짐작할 수 있는 새벽의 가차움에 따라 점점 맑아질 따름이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읽었을 때 결국 보기 읽고 들어가면 다듬이 소리 중요했잖아요. 얘가 점점 맑아진다고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쭉 읽어볼게요. 세 줄 내려갑니다. 이미 몇 고비를 무르기던 무렵 차라리 번 암자의 인경소리는 겨울한 중에 서나픔과 시금한 눈시울의 여운을 늘어뜨려 오건만 몰라요. 어느 마을 밑줄봐. 어느 마을 방 어둑한 등잔 아래에 초롱초롱 맑은 눈매와 단정한 앉음새로 홀로 일어 깨우치는 이 여인의 다듬이 소리. 또 다듬이 소리 나왔죠. 봐보세요. 물 같은 밤고에 온갖에 울림하여 남김없는 대기에 보이는 드디어 깊이 잠든 먼 별등까지 즐거운 손으로 눈 뜨이고. 됐죠? 다시 몇 억만 광년을 인과 불멸의 법칙과도 같이 무궁으로 번져갈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뭐가 퍼져나가고 무궁으로 이 소리가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중에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듬이 소리가 약간 이럴 거냐. 똑딱 똑딱 이럴 거야. 내가 이거 쳐볼 수도 없고. 해볼까? 이런 소리 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소리가 그 고요한 아침에 점점점 전기로 퍼져나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저 먼 동방의 향가새꽃빛 새벽을 부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기를 읽고 작품에 대응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잘못 대응하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만 당연하지 않니? 보기를 차분하게 자르서 맥락을 잡으면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럼 최소한 니네가 이 시를 읽었을 때 내가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은 중요하게 보일 수밖에 없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 지금 뭘 말하고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듬이질 소리가 결국 점점 온 우주로 퍼져나가. 그 고요한 그 아침을 불러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요만큼을 읽어줘야 된다.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낫이 연계죠. 연계 털면 되죠. 제목을 밑줄 쳐. 산에 대하여. 그럼 산이 중요하겠네. 근데 그냥 애초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나와요. 밑줄 한번 쳐봐.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예 이 시를 제가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딱 밑줄만 쳐놓고 바로 그냥 끝낼게. 마지막 5줄 밑줄 한번 칠까요?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고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으며 사는 것은 아니다. 바로 확장합니다. 보세요. 높은 산만 있는 게 아니다. 맞죠? 우린 보통 산을 보면 산은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낮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거예요.
둘이 뭐 되고 있다? 대비. 근데 이게 쭉 읽다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낮은 산의 장점이나 낮은 산의 효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마지막 5줄이에요. 뭐라고 나와?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인간으로 확장을 하잖아. 낮은 산, 소박하고 가난한 어떤 존재들. 높은 산,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 괜찮으시죠? 이 말의 인식 잘 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다 크고 잘난 것만 아니다. 이런 사람도 많다. 이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좀 적어볼까요? 장점이 많다는 거잖아요. 화자의 애정 어린 시선이라고 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높은 산이 많겠어. 근데 낮은 산이 더 많아. 세상에 얼마나 크고 잘난 사람이 많겠어. 근데 아닌 사람이 더 많아. 그들의 장점 쫙, 오히려 이들이 더 다정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걸 쫙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애정 어린 시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딱 읽고 나서 느낀 점, 뭐 저도 이제 내년이면 곧 40인데 진짜 살다 보면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잖아. 청운의 품을 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큰 산이 되십시오. 큰 산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큰 산보다 압도적으로 내가 작은 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작은 산이 더 많아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평범하구나, 난 작은 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이게 더 살기가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이거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제 말을 그냥 틀릴 수 있는데, 아이 뭐 어쩌라고요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래요. 이건 꿈도 안 꿉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대단한 거예요. 뭐 인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세요. 원래 같으면 수필 읽고 하겠지만 제가 오늘은 문제를 풀러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22번 딱 봅니다. 제가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가작품, 나작품만 읽고 1번, 2번, 4번, 5번이 그냥 지워져요. 볼래요? 1번 선지요. 가요. 안타까움 정서 관련 없죠. 2번 선지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이미 사물에서 걸려도 왜? 산에 대한 거잖아. 물론 사물하고 자연물을 구분하라고 안 던지겠지만 애초에 그게 없단 말입니다. 청자로 설정하지 않았잖아요. 4번 선지요.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의미의 변화가 어디 있냐고요. 5번 선지요. 미래에 대한 바람을 부각한다? 나 작품은 미래에 대한 바람을 부각하는 작품이 아니까 맥락으로 닫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답이 3번이 되더라고요. 근데 3번 선지 보세요. 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권면을 나타낸다잖아요. 얘 그냥 머리에 박아놓고 좀 이따 수필 읽을 때 이런 내용 있으면 그냥 확정 지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집어넣고 3번 찍어도 되고. 그러니까 22번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23번에다가 별표를 치기 바랍니다. 제가 해놨어. 보세요. 나 가나 읽고 23번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23번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적겠습니다. 답의 선명도. 아마 제 학생들은 알 건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발 사실점 관계. 그러니까 선지는 단어야, 문장이야. 문장이야. 그 다음 지문 돌아가서 읽을 때 의미 단위를 정독해야 돼. 이 원칙을 제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얘네 이거 풀 때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네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저는 그냥 딱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보자마자 답선지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부터 시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얘를 보고 돌아가서 제대로 따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맞는다 이거야. 그럼 돌아가서 따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감이 있는 사람들의 장점은 감이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감밖에 없어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 그걸 우리가 사실은 정규 수험생 알 거야. 시즌2 때 한 거야. 이걸 잘 따져야 돼.
1번 선지 형 앞에 두고 싹 다 밀어봐. 갑니다. 간곡히 외치는 닭 울음소리. 먼 암자의 인경소리는 끊어봐. 잠결에 다듬이 소리를 어렴풋이 지각하던 화자를 여러 소리가 맑게 깨우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그러니까 1번 선지 좀 적어볼래? 너무 그럴듯하잖아. 내가 말했잖아. 너무 그럴듯해. 그러면 일단 니네가 이 다음부터 얘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무조건 어떤 논리가 필요한데 그럼 근거를 끌고 와야 된다고. 그럼 어디서 근거를 끌고 올 거냐. 지문 한번 읽을게요. 그 가시의 첫 번째 그냥 문단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듬이 소리는 한 회, 두 회 간곡히 외치는 닭 울음소리로 더불어 겨우 짐작할 수 있는 새벽의 갇혀옴에 따라 점점 맑아질 따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따져야 되는 건 결국 이거죠. 선지가 보면 이 닭 울음소리랑 먼 남자의 인경소리가 잠결에 다듬이 소리를 인지하던 화자가 여러 소리가 맑게 깨운다. 그러니까 결국 얘랑 얘가 전부 다 깨우는 기능을 하느냐. 약간 이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시교는 같은 편이냐 이거야. 근데 니네 읽어보면 알겠지만 화자가 지금 읽어봤잖아요. 다듬이 소리가 맑아져요. 근데 간곡히 외치는 닭 울음소리와 더불어 지금 어떻게? 맑아질 따름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닭 울음소리 때문에 새벽이 가까워지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듬이 소리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니까 얘는 사실 뭘 건드릴 수가 없어. 괜찮으시죠? 얘가 문제예요. 갑시다. 기억에서 두 소리를 읽어볼게요. 이미 몇 고비를 무르익은 무렵 차라리 먼 암자의 인경소리는 겨울한 중에 서나픔과 시금한 눈실의 여운을 늘어뜨려 오건만 어느 말 한 어둑한 등잔에 초록초록 맑은 눈에 단정한 남성 훌륭한 그는 여인의 다듬이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인경소리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내가 돌아가서 의미단이 정독하라 그랬잖아요. 중에 선하품과 시금한 눈시울의 여운을 늘어뜨려 오건만. 하품 눈시울의 여운을 늘어뜨려 오건만. 인경소리는 여러분들 절에서 둥 종치는 거예요. 요 인경소리가 하품이랑 눈시울을 여운을 늘어뜨려 오건만. 난 지금 어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읽으라는 얘기야. 그때 다듬이 소리는 어때? 홀로 일어 깨우치는 다듬이 소리다. 지금 이해돼요? 먼 암자의 인경소리는 하품이랑 눈시울을 불러일으켜 와요. 쉽게 말할게요. 깨우는 거야, 졸린 거야? 이거 졸린 거야. 졸림을 유발하는 애야. 근데 다듬이 소리는 깨운 거잖아. 쉽게 말할게 얘는 대비예요. 이거 잡아달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은 1번 선지가 진짜 어려운 건 보통 닭 울음소리, 인경소리가 뭔가 다듬이 소리랑 같은 부류일 것 같잖아. 근데 돌아가서 의미 단위를 진짜 정독해 보시면 얘는 같은 쪽인 것 같아. 더불어서 뭐가 오잖아. 근데 얘는 확실하게 대비야. 그걸 이해해야 돼. 근데 니네가 이거를 사회설을 잘못 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 오건만 요런 어미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구절도 문장이잖아요. 그냥 읽어봐요. 먼 남자의 인경소리는 중에 서나픔과 눈시울의 여운을 늘어뜨려 오건만. 늘어뜨려 오는데 오건만. 홀로 일어 깨우치는 여인의 다듬이 소리. 둘이 대비교겠구나.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선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주는 교훈 적당히 뭉개지 말고 돌아가서 그 의미 구간을 정독해라. 의미 단위를 정독해라. 그래야만 보일 것이다. 답의 선명도. 지문 맥락에서 끌고 올 수 있냐? 답이 1번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선지가 너무 다 맞으니까 아마 답을 찾는데 좀 곤혹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4번은 답이 1번이죠? 경외감은 아닐 테니까. 25번의 답은 3번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풀어놓고 우린 이제 수필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수필 한번 읽을 건데요. 그 무언잭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저는 와닿았던 수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냥 수필 읽겠다. 내지는 이제 보기부터 읽겠다. 근데 27번의 보기가 너무 깔끔하니까 한번 보기 읽어볼게요. 보기 세 번째 줄입니다. 다는 말을 분별해서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그것을 위해 마음 다스려 선행되는 사유를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말을 쉽게 말하면 가려서 해라. 분별해서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거죠.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말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말이 그렇게 이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욕도 많이 쓰고 지금도 친한 관계에서는 막 비속어도 쓰고 하는데 이게 제가 사실은 말버릇을 많이 고쳤다라고 생각을 해도 수업 시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건 결국 제 마음 수양이 부족한 탓이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말 하나 있어서 이거 한번 써주려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평생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걸 메꾸려고 외우는 말이거든요.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머릿속에 새기는데 잘 안 돼요. 입은 모든 화의 문이다. 혀는 네 몸을 베는 칼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이거는 특히 저 같은 강사 같은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어떤 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에요. 잘 못 지켜서 그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이제 큰 산이 되시려거든 이거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 따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수필 독해력은 제가 늘 주제를 파악하는 거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눌러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기가 친절해, 불친절해? 되게 친절하죠? 그러니까 대놓고 주제를 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수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어야 돼? 확인하는 기분. 이 정도는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니네가 어차피 볼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예요. 9평 때도. 보기를 깔아줬는데 보기의 내용이 좀 친절한 경우가 있고 보기의 내용이 좀 불친절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절할 때는 약간 보기를 읽어놓고 확인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이게 불친절하다 하면 눌러 읽으면서 최대한 뒤로 가면서 결국 이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좀 잡아주면 좋겠죠. 이게 수필 독해력이죠. 이걸 많이 키워야죠.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필의 두 번째 문단 사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사이 좀 끊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수필의 1, 2문단은 니네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1문단 입단속이 중요하다. 근데 2문단은 니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침묵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게 무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건 계속 무언이라는 거.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이 없다 이건데 그게 입단속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침묵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밑줄 한번 쳐봐. 나는 순보의 무언이 집에 있을 때는 기쁘게 효자와 우애를 말하고 벗과 함께서는 즐거이 충신과 도의를 말하며 벼슬에 나아가 조정했을 땐 기탄 없이 군주의 잘잘못과 조정의 득실을 말하여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될 수 있게 하고 행한 것은 반드시 말로 드러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밖에 무익한 말은 본받지 않아 입과 혀로 한 번도 내지 않다면 장차 덕행과 공적이 찬란히 빛나 썩지 않고 성대해짐을 보게 될 것이 구구한 말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을진대 순보를 무언자의 주인이라 부른들 어찌 안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건 해라예요. 할 건 해라. 근데 무익한 말은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제가 늘 말하죠. 수필은 뭐가 중요하다? 뒤로 갈수록. 아예 마지막 문단 있잖아요. 그 마지막 문단 그 마지막 두 개요. 지금부터 형광펜 들고 밑줄 한번 체크되면 집중해봐 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마음의 소리다. 그럴진대 입과 혀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다. 순보가 진실로 입의 허물을 없애려 한다면 먼저 마음의 허물 없애기를 으뜸으로 삼아야 된다. 보이시죠? 이겁니다. 확연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마지막 단어를 읽을게요. 진실로. 먼저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억지로 눌러서 뺨과 혀와 이와 어금니 사이에 입을 막고 3번 보간 것처럼 한다면 근원은 넘치게 둔 채 물줄기만 막으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이해되시죠?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다.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바뀌지 않은 채 말만 바뀌어봤자 그건 어차피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다만 마음이 선행되고 나서 해야 할 말은 좀 하고 무익한 말은 하지 말고. 괜찮으시죠? 나 지금부터 물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것이 무엇의 의미다? 마음이 선행된 상태에서 할 말은 하고 무익한 말은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언의 진정한 뜻이다 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필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려운 수필이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보기에서 여러분들 친절하게 깔아줬고 얘를 확인하는 느낌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26, 27번 되잖아요. 26번 답 2번입니다. 글쓴이는 순보가 무언을 실천하길 바라면서도 그가 타고난 자질은 고칠 것이 없다 생각한다. 아니죠. 두 번째보단 첫 번째부터 읽어보면 명민하고 민첩함 뛰어나지만 진중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는 답 2번 찍으면 되는데 27번의 별표. 얘를 잘 냈죠. 그러니까 23번은 많이 어려워요.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27번은 깔끔하게 잘 냈어요. 2번 선지 황피도 밀어볼까요? 갑니다. 다에 마음의 허물 없애기를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에서 말의 허물을 없애는 일이 마음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관점을 알 수 있군이라 그랬죠? 얘기해봐. 두 글자 뭡니까? 주제죠. 쉽게 말할게요. 수필, 독해력. 얘가 좋으면 일단 첫 번째 2번 선지 당연히 맞지? 이렇게 됩니다. 왜요? 얘는 주제가 된다고. 괜찮아? 3번 선지 다만 형광펜 칠게요. 다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도 해서 말을 분별해서 하려면 말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알 수 있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서 읽어도 돼요. 사실은 이 문단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도 허물이 똑같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함으로도 침묵함으로 남을 끼워서 안 된다고 경계한 이유다. 이것만 봐도 사실 여러분들 야 이씨 말을 줄여야 한다가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보세요. 그래도 돼요.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저는 3번 선지를 보자마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다시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도 해서 말을 분별해서 하려면 말을 줄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얘기해봐. 무언의 의미가 말을 줄여라요? 아니죠. 할 말은 하고 무익한 말은 하지 말고 마음이 선행된 척. 이게 무언의 의미잖아요. 얘네가 이 내용이 머리에 박혀 있으면 3번 보자마자 그냥 딸깍하고 찍혀요. 말을 줄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무익한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상하게 보여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잘 냈죠. 깔끔합니다. 넘겨볼래요? 모순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비연계 낯선 소설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여러분들 재밌게 봤습니다. 그쵸? 뭐 보기를 읽고 들어가도 괜찮죠. 이거 제가 말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보기 읽어볼게요. 31번 보기입니다. 나는 세상 일을 옳고 그름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으며 다른 인물의 단정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써는 인물을 단정하여 관계의 한계를 두기도 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나가 모순의 관찰자에 그치는 건 모순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소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 사실 줄이가 좀 너무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줄이가 얘 말이 사실 어느 정도 설득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 문제를 당연히 옳으면서 나쁘고 나쁘면서도 옳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봐야죠. 근데 줄이는 약간 옳고 그름이 분명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나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을 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읽으면서 특별하게 내가 모순됐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보기에서 지금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도 모순의 일부다. 그럼 사실은 어떤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결국 모순 덩어리죠. 아닌가요?
인간이 그건 무슨 덩어리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서 따지면 되는데 뭐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제가 말로 한번 해볼게요. 28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1번 선지도 그렇고 2번 선지도 그렇고 각각 따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면서 조금 명확하게 따져봤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답 선지가 쉬워서 5번 선지 갑니다.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서술자의 생각이 점차 바뀌어가는 과정이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이종사촌들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나와 그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그 많은 시간들이 우리들 사이에 소통을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난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다라 그랬으니까 잘 들어봐. 서술자의 생각이 점차 바뀌는 게 아니라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열해서 강조되는 거죠. 바뀐 게 아니다. 답은 5번 찍으시면 될 것 같고, 29번 답은 2번 찍으시면 되죠. 주리의 성격 파악되면 여러분들 답은 2번 나오고요. 3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건 뭐 할 말이 없어요. 31번의 별표. 이 하나만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31번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잘 떨어지냐. 답 3번 문제 갑시다. 주리와의 대화가 끝난 뒤에 슬픔을 드러낸 데서 나가 주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이라고 그랬는데, C 잠깐만 갈게요. C.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아는 제 수업 학생들이면 사실은 씨바라 가봐 씨바라 이럴 텐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까 방금 전에 말 가려서 하라고 했는데 개념이 없습니다. 자, C 한번 가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조금 슬펐다 이거죠. 그럼 앞뒤를 봐야죠. 나도 조금 슬펐다. 주리와 친하게 지내는 바라는 이모의 기대를 아마도 영원히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이모만 아니었더라면 주리 같은 유형의 인간과 나는 두 번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본인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며. 옳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며. 그러면서 아빠를 여러분들 감싸 안았잖아. 우리 아빠의 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배울 게 있어. 이 감싸 안았잖아. 그럼 지금 주리의 결함도 사실은 얘 그 관점이면 주리의 결함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대잖아, 얘가. 이게 모순이라는 거야. 쉽게 말할게요. 3번 선지가 왜 잘린 선지냐면, 일단 한번 해보자. 나가 주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있음. 이거 일치로 끝나죠, 그냥. 돌아가서 확인해봤더니 뭐래요? 난 주리 같은 유형의 인간과 두 번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딱 끝나죠.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 근데 이게 왜 잘내는 선지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괜히 한 거 아니에요. 결국 여기 있는 나도 모순이다가 핵심이잖아. 이걸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치명적인 결함은 감싸 안았잖아. 아버지의 결함은 이해해 보려고 하잖아. 근데 주리가 그거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럼 이해해 봐야 돼. 나는 주리 같은 다시 안 볼 거야. 나도 모순이다. 이걸 물어보는 선지가 사실 3번 선지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의미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겨볼까요? 고전 시간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살짝 지워가지고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어렵지가 않아서. 갑시다. 가작품 강호연군가는 여러분들 비연계죠? 근데 딱히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34번에 보기를 줬으니까 유교적 출처관에 입각하는데 이 중요한 말 하나는 알아야겠죠? 이 유교적 출처관, 아마 기출 중에서 한거 18곡 보기에 나오는 말일 거고, 아마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 말이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결국 사대부의 어떤 역할 갈등을 얘기하는 건데, 출은 속세, 천은 자연이죠. 근데 속세에 있겠냐 자연이 있겠냐 단순히 이게 아니라, 사대부로서 속세에 나가면 당연히 정치하고 입신양명 임금 보필해야죠. 자연이 있으면 본인의 어떤 수양하고 학문 수양도 하고 자연을 즐겨야죠.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니네 보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두 긍정한다고 하니까. 그쵸? 지금부터 가작품 편하게 얘기합니다. 홍진의 꿈 깬 지 20년이 어제래요. 녹양방초의 절로 놓인 말이 되니까 자연이 있다는 얘기죠. 고개를 들어 임자 그리워 우노라라고 했으니까 약간 임금 그리워하나? 요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부에 보면 기한, 배고픔을 두려워하겠냐? 일산풍월의 즐거움이 끝이 없어요.
마다한 뜬 거는 부기를 따를 줄이 있으리 아이 부기를 따르지 않겠다. 득군 행도는 군자의 뜻이로되 시절하면 고반을 즐겨하니 소담한 풍월 강산이사 나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뭐 임금의 신임을 얻고 도를 행하는 거는 군자의 뜻이고 시절이 어긋나면 또 세상에 은둔해서 자연에 은둔해서 그래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빠진다. 자연에 있다. 풍월 강산에서 이렇게 있는 거 나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유교사 출처간 여기든 둘 다 긍정한다. 이런 맥락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나 작품은 여러분들 EBS 연계입니다. 이거 뭐 이항복의 이슈는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뭐 임목대비라는 사람을 폐위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항복이 이제 반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귀양 가면서 이제 쓴 시예요. 철령 높은 곡에 시원한 저 구름아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삼아 뿌려다가 이미 계신 임금 계신의 그 궁궐에 뿌려볼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통하고 원망스럽다, 뭐 원통하다, 억울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다작품은 여러분들 아예 보기에 나와 있죠. 속세와 단절된 공간이래요. 그래서 산림에서 자연의 세상을 예찬한대요.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 만족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느낌으로 좀 봤으면 좋겠냐면 얘는 이제 둘 다 긍정, 나 작품은 이제 임금에 대한 어떤 서러움, 억울함, 비통 이런 것들이고 다 작품은 이제 자연 친화 요렇게는 좀 각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설명드리면 32번은 사실 여러분들 그냥 20년이 어제로도 보고 딱 1번 찍어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1번 찍긴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2, 3, 4하고 너무 깔끔하게 잘 지워져요. 그래서 답 1번 찍으시면 되고 33번에 5번 선생입니다. 미음은 홀로 지내는 화자의 상을 강조하는 말로 고전의 삶을 함께할 리가 없다는 아쉬움이라 그랬는데 좀 돌아가서 제대로 읽어보면 아마도 요새 순미는 내 혼자인가 하노라 라고 하니까 나 혼자 지금 이렇게 즐기는 것 같은 걸 나 역시 좋아. 여러분들 쉽게 말할게 누구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여도 만족한다 이런 거니까 답은 5번 찍어도 될 것 같고요. 34번도 너무 쉬워요. 답이 5번이잖아. 갑시다. 임자 그려 운다는 것과 공명도 좋거니와는 자연을 즐기면서 조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내면이라 그랬는데 각자 갑시다. 내가 따져보면 돼요. 가는 여러분들 조정에 대한 미련 맞아요? 틀려요? 얘는 맞다고 볼 수 있죠. A꺽에 가보시면 홍진의 꿈깼니 20년이 어제로단데 때때로 고개를 들어 임자 그려 우느라 임금 그려 운다고 했으니까 얘는 조정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이 좋은 거거든요. 공명도 좋거니와 이 안이 좋을소냐라고 했으니까 공명도 좋겠지. 근데 자연에 있는 게 더 좋아. 쉽게 말할게 지금 여기 너무 만족스러워해 비교 대상으로 공명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틀렸다. 그럼 내가 이제 늘 강조하는 거 왜 대체 둘이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까요? 결국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화자의 처지 내지는 인식이죠. 이거에 따라 갈라지는 거죠. 얘는 기본적으로 유교자 출처관이 깔려있는 애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긍정한다는 맥락이 있으니까 속세도 가끔 생각이 나고 이런 상황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 친화니까 아예 무슨 속세야. 자연 너무 좋아. 만족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5번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건 23번하고 27번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해봐라. 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6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